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를 보는 것 같다. 후보자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지자들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마저 발생하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해정치라는 말도 등장했는데요. 후보들 간 폭로전이 가열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는 한 방송에서 나경원 의원이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당장 야당에서는 나 후보의 청탁은 수사 대상이라며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죠.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성팀 관련 폭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원희룡 후보는 토론회에서 댓글팀이 사실이면 한 후보는 징역 2년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폭로가 모두 사실이라면 수사 대상일 텐데요. 과연 이후 제기된 의혹은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보겠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말하는 섬 오픈. 리니지 M 12세 이용가.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상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땐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 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시가 국토교통부 추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잠시 후 상주시 도시과 서승현 도시계획 담당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아마 전기차부터 요새 이제 이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도 네.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자, 최근에 그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경우도 자, 운전자는 이제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네. 국과수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오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던데요. 자, 우리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이게 분석을 좀 해주시죠. 경찰청에서 이번에 이제 9명 사망자가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브리핑이 이제 자주 있지 않습니까? 워낙 이제 국민적 관심사도 크고 예.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부분이 겹쳐 있습니다.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68살이기 때문에 또 고령자 운전에 대한 착각, 실수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저 경찰 쪽에서는 발표한 것이 이제 이 급발진보다도 운전자 과실치사에 대한 부분들로 어느 정도 결론 짓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원인이 작용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어서 예. 급발진에 대한 얘기를 나오고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급발진 연구에도 회장이다 보니까 예. 워낙 많은 사건, 수백 건의 이상을 보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5, 6초 만에 짧게 끝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운전자가 급발진이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아, 그렇습니까? 짧게 끝나는 경우에는. 그래서 예.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또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는 측면에서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선호텔에서 나올 때 편도 4차선에 대해서 운전자가 혼동할 수 있는 그런 구역적으로 좀 별로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사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거든요. 예. 거기다 운전자가 이제 야간에 나오면서 혹시 심신에 영향,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운전할 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딴 생각 나오면서 구조적으로 착각을 익힐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 쪽에서 세부적으로 앞으로 브리핑에 나오게 되면은 그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을 이번에는 이제 브리핑에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일단 예. 결론은 거의 뭐 과실치사 형태로 결론 짓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국과수가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믿어야 될지 사실은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좀 가는 게 그렇게 그 역주행 사고였잖아요. 역주행을 하면서 인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람을 치면서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게 이게 사실 저는 좀 믿기지 않는 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EDR이라고 해서 자동차용 영상 사고 기록 장치 이 얘기를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근데 이 EDR 이 장치를 우리가 100% 믿을 수 있을까? 혹시 결함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거는 의문이 좀 상당히 갑니다. 고민을 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EDR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EDR이라는 게 이제 사람의 두뇌에 해당되는 자동차 ECU라는 걸 통해서 각종 정보가 한 20가지 정도가 기록이 돼요. 운전자의 운전 행태라든지 이 엔진이 트로틀 밸브 열리는 거, 조향 각도 이런 다양한 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급발진이 생겼을 때 자동차 급발진이 생겼다는 얘기는 차가 미친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 그러면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내가 그냥 튕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이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ECU도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엉클어지는 패닉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패닉 상태인데 여기를 통해서 기록된 기록이 정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빗대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정신병자나 치매 환자가 증언하면 증거로 못 쓰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차가 미친 상태에서는 이거를 통해서 기록된 데이터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2년 전에 났던 강릉 급발진 사건 많이 이슈화돼 있지 않습니까? 도연이 사건. 예, 그렇죠. 도연이 사망한 사고인데 이게 이제 재현 실험했다는 거 아마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재현 시험의 목적이 EDR 자료하고 나온 데이터하고 내가 실제로 운전한 게 틀립니다라고 실험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실험한 것이 EDR 자료하고 너무 많이 틀립니다. 아, 그렇게 나왔죠. 증명이 됐죠. EDR 자료. 그렇죠. 저도 이제 자문해 주다 보니까 내용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5% 10% 차이가 아니라 3, 40% 이상 차이 나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7, 8군데가 나오면서 요새 민사상의 재판 과정에서 이 논란이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지금요. 공방을 주고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EDR에 대해서는 이 실제로 급발진이 생겼을 때에 대한 신뢰성은 상당히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5, 6초 만에 짧게 끝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이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이번에 경찰에서 발표한 것도 EDR 자료에서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았습니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전자가 본인이 아닙니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페달 채널, 페달 블랙박스의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논의 강조하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누구나 다 잠정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급발진 사고를 우리가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 국민들이 내가 만약에 당하게 된다면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급발진 사고가 난 그 상태는 자동차가 미친 상태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EDR 장치도 그런 상태에서 미친 상태에서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높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희 같이 자동차 하는 사람, 제가 이제 자동차 전자제어를 했기 때문에 보통 미국에서도 일부 확인이 됐지만은 이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원인이 다양하게 한 10여 년 전에 뭐 한 20가지가 제시됐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 확인이 되는 게 알고리즘 소프트웨어의 이상이에요. 전자제어 시스템이 이상 동작한 거죠. 우리가 저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휴대폰에 바퀴 붙인 게 요즘의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기계식 자동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가전제품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휴대폰 우리가 통하다 보면은 프로그램이 혼자 돌아가거나 끊어지거나 다양한 현상이 나오는 게 휴대폰이지 않습니까?
여기다 바퀴 붙였는데 그 바퀴 붙인 휴대폰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바로 급발진이거든요. 예.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아까 페달 블랙박스도 말씀드려서 나의 결백, 자동차의 결함인지 나의 실수인지를 알 수 있는 거 이거 붙이자. 그러면 누구 책임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을 멀리하고 자꾸 EDR만 얘기하는 건데 EDR은 원래 사고 기록 장치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자동차 에어백 ECU라는 ACU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는 소프트웨어예요. 예. 그래서 이 사고 기록 장치가 이전에 자동차 제작사가 자사 차량에 혹시 사고 났을 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습니까? 예. 에어백이 터지는 전개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네 소프트웨어였어요. 원래 그게 어느 순간부터 사고 기록 장치로 둔갑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동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신뢰가 좀 급발진 실제로 생길 때는 문제가 있네라고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실제로요. 자, 우리가 영상 블랙박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영상에 찍힌 이 사진 영상하고 EDR 사고 기록 장치에 기록된 기록이 맞지 않는 사고가 많아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자, 급발진 생겨서 시속 100km 달립니다. 달리는데 과속 방지턱을 만나면 차가 붕 뜨지 않습니까? 예. 붕 뜨면은 안에 있는 탑승객, 운전자도 몸이 뜨거든요, 같이. 그렇죠. 당연히. 예. 근데 운전자도 몸이 뜨는데 EDR 사고 기록 장치에는 가속 페달을 100% 밟은 걸로 계속 나와요. 몸은 뜨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런 거를 자동차 제작사도 알고 있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에는 분명히 차가 뜨고 있고 사람도 뜨고 있는데 기록 장치는 계속 100% 막 20초, 30초를 100% 거의 밟고 계속 있다는 게 이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이런 이 것들은 시청력, 이 운전자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근데 그래서 이 급발진이 40여 년 동안에 국내에서 항상 최종 승소한 경우가 없고 100% 패소하는 이유가 EDR에 대한 거를 재판부에서 맹신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 태우고 가서 가족이 사망했는데 내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건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어서 내 가족을 내가 잘못해서 죽였다라는 것도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법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버리는 거니까. 내가 죽인 겁니다. 걸로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강릉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조항에서는 무죄로 확인이 된 거고요. 본인 책임이 없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방 주고받는 거는 민사거든요. 그렇게 해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죽었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 급발진이 42년 동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 얼마 전에도 그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급발진이 본인이 주장을 했는데 그 차에는 페달 채널이 들어가 있어서 페달 채널을 봤더니 운전자 계속 가속 페달 7, 8번 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급발진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페달 채널이 좋은 게 자동차 제작사도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운전자도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보험사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일석십조의 효과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 장관도 내 차부터 달아야 되겠다고 국회에서 페달 그런 언급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제조사 권고 이렇게 국토부에서 제조사에게 이제 페달 블랙박스 달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는데 의무화까지는 아직 안 갔다. 그래서 이게 뭐 차량 가격 상승 등등의 이유, 뭐 세계적으로도 지금 의무화한 나라가 거의 없다면서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칼럼이나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요. 의원 입법 발의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통상 FTA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영상 블랙박스 장착이 불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한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중에서 불법인 나라라서 장착 자체를 못하게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무화는 불법 문제가 있고요. 또 정부에서 제작사들한테 종용하는 것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제품 개발해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저가 제품 중에서 품질이 불량인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중소기업에서 힘들게 개발해서 나온 제품 중에서 양질의 제품을 인증 심사를 해서 좀 소비자들한테 좋은 제품을 권하고 또 한 가지는 선보협회에서 지금 영상 블랙박스가 할인이 5%지 않습니까? 종합보험들 때. 그거 협의를 해서 이 페달 채널이 있으면 7%, 8% 할인을 더해 주는 거죠.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제작사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압력을 가해서 너네 장착을 해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 제가 드린 이유도 또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하이패스, 영상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중소기업에서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도 개척하고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였더니 제작사에서 장착을 해버리니까 회사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아, 그래요? 회사가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개발시킨 것도 제가 15년 전부터 계속 업체들마다 개발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거든요. 예. 그 개발해서 힘들어서 지금 장착을 해서 이제 시장에 나오니까 이 정부에서 제조사한테 장착을 시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청기업 시켜서 만들지 이미 만든 제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 회사 또 다 망합니다. 또 그런 문제도 그래서 또 있을 그 수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순서대로 해주면 되는 거죠. 무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여서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양질의 제품을 활성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EDR도 그렇고 페달 블랙박스도 그렇고 어쨌든 좀 정치권에서 관련법을 좀 고치든가 해서 좀 더 이상 국민들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브. 모이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집에 슛은 잘 쏴.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얘요? 얘 명구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안 맵냐? 전혀.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글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5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상주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5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큰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상주시 도시과 서승현 도시계획 담당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승현 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청 도시과 서승현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상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자, 우선 공간혁신구역이란 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이런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특례구역입니다.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주시의 경우 현 상주시청 1호는 국토계획법상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축 높이는 4층,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60%, 200% 이하로 제한되고 건축 가능 용도도 주거 기능 위주로 허용되는 지역이었으나 이번 선도 사업 지정을 통해 이러한 규제가 모두 풀리면서 주거, 문화, 업무 이런 다양한 용도의 시설을 고밀 복합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상주시청 일대가 지금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런 규제를 다 풀었군요.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건축 높이.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상업 지역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이 일대가? 그 용도 지역을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용도 지역으로 바뀔지는 이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예. 자, 상주시는 이번 사업지 선정에서 어떤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건가요? 우선 사업부지 90%가 상주시청, 상주문화회관, 상위학교 이런 공공시설 이전 후적지로서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과 사업 위치가 도시의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유리한 원도심이라는 점, 그리고 도심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 상주시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 마지막으로 최근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교통인프라 등 상주시만의 경쟁력이 우수하게 평가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업 부지 90% 절대 다수가 상주시청, 상주문화회관, 상위학교 이런 공공시설 후적지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존의 이런 시청, 문화회관, 상위학교 이런 데를 다 이제 철거하고 새롭게 꾸미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일단은 철거를 하고 새롭게 재건축하는 게 목표고요. 예. 각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추후의 협의에 따라 리모델링으로 갈 수도 있고 추후에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상주시의 공간 혁신구역 선도 사업지 선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의미는 컴팩트 시티를 통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업을 유치하고 공공기관이 이전에 오더라도 도시 정주 여건이나 기반시설, 문화교육시설 이런 시설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며 결국 인구는 감소하고 결국 도시는 쇠퇴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을 통해 도시에 필요한 공공기반시설을 직접화하여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켜 우리 상주시가 작지만 강한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로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얼마 전에 상주시에서 압축도시라는 개념을 좀 발표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압축도시를 앞으로 이제 성장시켜 나가겠다. 네, 예, 맞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목표 등이 좀 궁금한데요. 상주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우선 도심 활성화와 컴팩트 시티 개발을 위해서 사업 부지를 복합 고밀화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 각 시설들은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할 예정이고요. 상주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단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장기적인 항목으로 각종 기반 시설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기업체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선점하여 지방소멸시대에 상주시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갈 예정입니다. 네. 행정 절차상으로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계획 수립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 사업 부지가 7만 3천 제곱미터라고 하면은 한 평수로 따지면 한 2만 2천여 평? 이 정도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네. 2만 평이 넘는 그런 부지에다가 5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아주 큰 사업인데요. 자, 그러면 이곳에는 기존의 그 시설도 아까 그 공공시설들 철거할 계획이라고, 목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다 철거하고 어떤 시설들이 새롭게 들어서게 되는 건가요? 네. 큰 틀로 보면은 4개의 구역으로 분류되고요. 예. 각 구역에는 복합문화센터, 공동주택, 비즈니스 타운, 그리고 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 먼저 복합문화센터는 상주문화회관 이전 후적지와 상주도서관을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네. 이곳에는 도서관, 근린생활시설, 전시장, 팝업 스토어,
시민들을 위한 교육센터와 각종 문화공간을 도입하여 지역 주민에게 보다 높은 문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지역 주민, 공공기관, 기업체, 이러한 근로자를 위한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직장과 가까운 주거지 확보로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복합문화센터 설명을 주셨는데 여기엔 지금 상주 도서관이 있나 보네요. 이 사업 예정지에. 네, 있습니다. 상주 도서관은 철거하는 거 아니죠? 그대로 쓰고. 지금 도서관이 지은 지 35년이 넘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설 내부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건축을 통해서 기존의 문화회관 부지와 같이 복합문화센터로 구성해볼 계획입니다. 도서관까지도 다 이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그런 계획이고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고 또 하나가 이제 비즈니스 타운이 들어선다고요? 네네. 예.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비즈니스 타운은 저희 통합신청사 건립계획과 연계해가지고 이곳을 상주의 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비즈니스 타워 그리고 민간 협업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네. 이곳에는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의 사무공간, 청년 창업지원센터, 컨벤션 센터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비즈니스 타운 그리고 뭐 공공주택도 공동주택도 들어선다. 이제 아파트도 이제 일부 들어서고 그다음에 이제 공원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강장형 공원으로 조성해서 구역 내에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이 시설 이용객에게 편의성과 개방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그런 뭐 통합 지하 주차장도 이제 이 일대 조성하신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이쪽 일대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겠군요. 이게 만약에 다 그대로 시설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최대한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건축 계획으로 상주시 랜드마크로 한번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예. 자, 이번에 공간혁신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현재 이제 시청 부지 이쪽 인근이 되겠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이번에 우리 시에서 공간혁신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현재 상주시청사 부지 그리고 상주문화회관, 상주도서관, 상해학교 부지가 포함된 총 73,000제곱미터 부지가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되었고요. 예. 사업부지 반경 1km 내외에 상주역, 버스터미널, 공항시장, 종합병원, 남산근린공원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행정 거점으로 조성하기 아주 유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상주시청 신청사 건립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언제쯤 이전이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우선 저희가 2023년도에 통합신청사 예정부지를 확정을 했고요. 예. 하강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현재 행정안전부 하강성 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전 완료 시기는 2030년에서 2032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침체되는 도심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많은 기관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사 이전은 2030년에서 한 32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이거 공간혁신구역 전체 완성은 한 몇 년쯤으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한 2037년, 35년 정도로 예상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빠르면 35년, 37년 정도로 현재로서는 계획하고 계시다. 자, 상주시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지 선정,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적인 효과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기대 효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이번 공간혁신구역 사업을 통해 1,000억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와 2,6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혜태해가는 시내 중심부를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고 주변 상권이 크게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변 여건이 아주 우수한 주거 업무 공간을 사전에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이전을 선호하는 그런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간혁신구역 사업을 통해서 상주시의 제2의 도약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주시 도시과의 서승현 도시계획 담당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이어갑니다. 오늘도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전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우선 판세부터 짚어보고 그다음 얘기 이어가도록 하죠. 네, 당원 표심을 알 수가 없어서 많이 답답하긴 합니다만, 물론 한동훈 캠프에서 발표한 조사는 있지만 특정 캠프의 조사를 전면적으로 인용하기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요.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캠프 조사를 발표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형평성 논란도 계속 또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가 상당히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판세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오히려 지지를 더 많이 얻어가고 있는 한동훈 후보. 그래서 이른바 한동훈 후보가 어차피 당대표다라고 하는 어대한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국민의힘 대표로 누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중요하니까요. 한동훈 후보 57, 나경원 18, 원희룡 15, 윤상현 3%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볼 부분은 이전 조사보다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같은 조사 기관입니다. 한동훈 후보의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율이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대구 경북입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한동훈 44, 나경원 20, 원희룡 9, 윤상현 1. 그러니까 친년 후보를 표방하면서 TV 토론 그리고 합동연설에서 거칠게 심지어는 최근에 장해찬 전 최고의 여론조성팀 사안까지도 거세게 한동훈 후보를 공개하고 있는 원희룡 후보의 경우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득표율이 높아가면서 둘 간의 싸움이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뒤에 이제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그런 분석과는 완전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나저나 이 전당대회가 별명이 많이 붙었네요. 분당대회라는 말도 있고 폭로대회, 자폭대회, 폭력대회 등등. 처음부터 해서 이제 지난주부터였죠. 문자 파동 거세게 일었고 잠잠해질만 하니까 댓글팀 논란, 여론조성팀 얘기도 나오고 사천 논란에 오늘 아침에 또 패스트트랙 또 공소 취소 청탁 논란까지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난투극까지 벌어지는 이런 상황. UFC 난투극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되게 되는데 방금 전에 황구의 그 말씀대로 역대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습니다. 치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전에 2002년이면 이제 한나라당 때의 최병렬과 이재호의 대결. 또 그리고 2014년에 김무성과 서청원의 대결.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름만 들으셔도 치열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최병렬, 이재호 그리고 또 김무성, 서청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내부 총질이 만연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전당대회 이유를 과연 생각하고 하는 전당대회인가 라는 평가가 나올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자폭대회다, 분당대회다, UFC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서로 이러다가는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심지어는
장 외에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들어와 이러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다른 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의원까지 이 댓글 단 또는 여론조성팀 이 논란에 가세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심지어 이걸 바깥에서 바라보는 원로 이 정치인들은 참담하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국민의힘 당원들 상당히 많으시고 지지자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야, 우리 당 전당대회 이렇게 이런 자폭대회가 돼서 되겠냐 하면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원한 관계 또 나한 관계 이대로 괜찮은가? 지금 전당대회까지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전당대회 이후 관계 회복이 괜찮을까? 당이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2014년에 김무성과 서청원의 대결에서도 이른바 찐박으로 불리었던 두 사람 간의 대결이었는데 그래도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더 가까웠던 사람은 서청원 당대표 당권 도전 후보 아니었느냐 이런 이제 설명이 전당대회장에 파닥이 돌면서 상당히 서청원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또 분석도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김무성 후보가 당대표가 됐거든요. 그 이후의 상황을 보시면 정확하게 10년 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3년 전 남아있었고 지금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른바 배신자 이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와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김무성 대표가 탈당하면서 국회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가결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그러니까요. 한동훈 후보를 비롯해서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는 함께 가겠다라는 설명을 TV토론과 합동연설에서 재차 강조하지만 이 당내에서는 이른바 친윤과 비윤, 친윤과 친한의 이 갈등이 봉합이 되겠다. 이른바 김옥균 프로그램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옥균 프로그램. 김옥균 3.1 천하처럼 3.1은 아니겠죠. 그래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른바 창관 이 관전평을 내보내면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3개월을 가겠느냐라는 관전평까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또 끌어내릴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있다는 말씀이시고 사실은 그 2002년에 최병렬 이재호 관계 이때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고 14년은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김무성 서청원 그래서 이때는 집단 지도 체제였죠. 그래서 그 차점자였던 서청원 이제 최고위원이 되고 그래서 뭐 당내 뭐 회의할 때도 계속 덜그럭거리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좀 그렇지 않을까. 그나저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 지금 뭐 문자 파동부터 해서 아까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댓글팀 논란 있잖아요. 여론조성팀 논란 이거 하나랑 패스트트랙 공천 취소 그 청탁 논란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 두 가지 문제 같은 경우는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이건 나중에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될 것 같고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날 고소해라. 진실 밝히자. 내가 그 여론조성팀의 팀원이었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고 있어서 물론 또 야당에서도 또 뭐 특검을 하느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는 큰 문제로 좀 비화되지 않을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두 건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먼저 이제 이 공소 취하 부분은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후보가 그 법무부에서 이 공소 관련되는 부분을 취하는 이제 청탁을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던 한동훈 후보에게 했다는 이야기였는데 결국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경원 후보는 그 취지를 이른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결정과 판단이 법무부 장관에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전달을 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물론 논란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건 사실은 이 댓글단과 이른바 내부 총질 이야기가 나오는 이 여론조성팀 건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성격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관련됐던 이제 드루킹 사건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다르다라는 걸 일단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이것이 조직화됐던 여론조정팀이었냐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는 조직화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한동훈 후보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쟁점사항이 뭐냐면 전현직 공무원입니다. 이른바 법무부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은 법무부가 아닌 공무원이 됐든 이건 공무원이라고 하는 공조직이 동원됐다면 이건 더 큰일 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정원 댓글 조작도 국정원법 위반이 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던 일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 대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사설로 대가가 없었겠느냐 이런 이제 이 지적이 나오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한동훈 후보의 설명만으로 일단락이 안 되는 게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뭐 6만 개의 이 댓글 또 24개의 계정 이걸 이야기하면서 한동훈 후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자발적인 댓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선이 그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도 이야기하면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그런 댓글이든 어떤 글이 존재한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냐. 그런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정도 존재를 하고 있고 이게 그래서 이른바 한동훈 특검 수사를 해야 된다. 이 장해찬 전 최고도 얼마든지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한동훈 후보는 아니 그러면 수사를 하고 싶으면 장해찬 전 최고가 자수를 해라.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수를 하면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가지 않겠냐. 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냐면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야당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야당이 이걸 드루킹 사건으로까지 성격을 연결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하다고 보고 물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드루킹과는 좀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글이 존재하는 것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이 부분은 야권에서 한동훈 대표가 뭐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만 된다고 한다면 이게 또 엄청난 야권의 공세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 전당대회 이후에 계속 여진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이슈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보다도 또 배신자 프레임보다도 심지어는 나경원 후보가 부탁했다고 하는 패스트트랙 공소권 취하보다도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하게 이 국민의힘에 또 당대표가 누군가 되는 사람에게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 핵심은 바로 조직화됐느냐, 공무원이 동원됐느냐, 대가성이 있었느냐,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거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사실 뭐 대표 경선은 글쎄요, 이거는 좀 지난주에도 좀 넘어가고 지난주에도 제가 좀 여쭤봤는데 사실 주말을 통해서 최고위원 그 경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선이 있었는데 김민석, 김병주, 정봉주, 한준호, 민영배, 전현희, 이현주, 강선우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8명이.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5명을 추리는 건데 지난주에 제가 좀 여쭤봤더니 대답을 잘 안 하셨는데 누가 될지. 여기서 또 3명 누구 탈락 예상이 가능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왜냐하면 민주당 예상이 굉장히 어려운 게 제가 2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방송에서 거의 민주당 이야기를 잘 안 다룹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워낙 조용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관련해서는 뭐 청문회 관련되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거론될 뿐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이미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또 대명, 또 대표는 이재명 이 이야기 외에는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는 걸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전에는 최고위원의 성격이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좀 성격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누구 쪽과 가깝느냐 또는 뭐 굳이 나누자면 친명이냐 비명이냐 아니면 친명이냐 친문이냐. 근데 전원이 친명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8명 그래서 다. 친명이라서 지금 언론 보도가 많이 안 되는 이유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방금 전에 허인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8명에서 몇 명이 되느냐 또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정말 관심 없는 전당대회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관심은 그냥
이재명 전 대표가 되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과연 득표율이 얼마냐? 지난번에 이제 77점 몇 % 정도 됐거든요. 이번에는 89%냐 아니면 90%가 넘으면 그건 또 너무 지나치다. 이런 또 내부의 우려의 목소리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전 대표 관련해서는 전당대회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이제 이 김성태 전 상망원 회장의 이 재판 1심 선고 내용 중에서 대북 송금에 대한 방북 탈회금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좀 방송에서 해제가 될 뿐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거의 지금 크게 관심이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트럼프 얘기도 간단히 좀 짚어보죠. 그 피습을 지난 주말에 당했는데, 자, 이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한반도 정책에는 또 집권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오늘 제가 방송 우리 오늘 안동 MBC 방송 때문에 어제 좀 이 미국 정치 전문가들 몇 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공화당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8분 능선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을 제대로 좀 강력하게 교체할 대체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오늘 11월에는 트럼프 후보의 대관식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도 많고 두 번째는 가장 큰 건 뭐냐면 결국 안보 비용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재집권하는 경우에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핵심은 안보 비용을 올려는 줘야 될 텐데 얼마나 우리가 주한미군에 대한 부담을 더 하느냐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핵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핵무기와 관련돼서 과연 트럼프는 미국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미동맹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핵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트럼프 같으면 뭔가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트럼프에게 안보 비용을 많이 주면서 우리 자체 핵무장의 길이 열릴 것 아니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 안보 전문가들이 설명 그렇습니다. 트럼프라고 해서 핵무기는 마음대로 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자신도 그런 부담을 안고서 가야 될 정도로 한국이 최우선순위에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그리고 또 중국과 유럽이 또 이스라엘이 좀 더 우선적인 또 이란이 트럼프에게는 우선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핵무기를 우리가 뭐 독자적으로 전술핵 등을 배치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제일 궁금한 건 시간이 없죠.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1차 집권 때 1차 트럼프 1기 때의 브로맨스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푸틴과의 브로맨스가 더 중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반도가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한 준비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한미동맹을 트럼프 2기에서 이어가야 될지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디올백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해명이 계속 오락가락해서 국가기록물이다, 뭐 대통령실에서 보관하고 있다, 유모 행정관이 깜빡 잊었다. 그래서 뭐 최재형 목사 기분 나쁘지 않게 추후에 돌려주라 등등해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 문제도 뭐 다음에 시간이 되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